네, 동학농민혁명. 예,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뭐 역사적 사건 중에 하나죠. 예, 동학농민혁명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다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역 공간적으로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를 비롯한 한반도의 여러 지역에서 일단 일어난 전 지역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또 말씀이 이렇게 나왔던 것처럼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물들이 2023년에 유네스코에서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유네스코가 이제 세계사적 기준을 다 갖고 있냐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은 어느 정도 세계사적 보편성을 인정받은 하나의 그런 상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주인공들, 주인공이라고 하면 이제 어느 한 명, 두 명을 이제 보통 연상을 하시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주인공의 의미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아마 좀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주인공이라고 썼지만 이곳에 이제 동학농민혁명이라고 하는 하나의 비유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영화 안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의미를 부여를 했습니다. 각각 하나하나 사람들이 주체가 이제 되는 것이죠. 물론 주체의 의미도 여기서 주체의 의미, 주체라고 하는 제가 의미를 부여한 것은 스스로의 생각과 스스로의 입장을 반영해서 활동했다라고 하는 점을 고려해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동학농민혁명의 이제 이라고 하는 그 한 편의 영화, 드라마나 역사 사건 속에는 이제 동학농민군 가장 대표적인 주연 배우라고 할 수 있겠죠. 주인공들, 주연 배우, 동학농민군, 동학교단, 조선정부, 민보군, 일본군, 그리고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있을 겁니다. 이분들의 이 주체들의 주인공들에 의해서 수많은 기록물들이 양산되었고 그 기록물들이 오늘날까지 정말 수많은 분들의 노력을 통해서 전해져서 세계 기록 유산으로서 인정을 받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록과 거의록, 물론 이제 민보군의 입장에서 민보군에 의해서 생산된 기록물입니다. 근데 이 또한 세계 기록 유산에 포함된 소중한 하나의 기록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취일옥과 거의록의 시선으로 바라본 민보군의 활동, 그리고 고창 동학농민혁명입니다. 공간은 이제 고창 지역으로 보다 더 구체적으로 특정화시켰습니다. 민보군의 활동을 바라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까도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민보군은 동학농민군과 대척점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이라고 하는 그들의 이념과 주상에 반대한 사람들이죠. 과연 그들을 바라보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를 했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으로서 이 안에 참여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의 그런 하나의 진행 상황도 이들을 통해서 어떤 모습들이 담겨 있었는지 이 또한 그 당시에 조선사회의 한 단면을 같이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단순히 과거의 것을 보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없을까? 올해 이제 오늘날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의 교훈이 되고 동학농민혁명을 어떻게 더 우리가 이해하고 앞으로 기억하고 계승해 나갈 것인가를 한번 더 고민하게 해주는 그런 하나의 기록물로서 이것이 작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바로 머리빨 부분을 이제 지나가고요. 이제 고창 지역에서의 민보군이 했던 반동학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4년 우금치 전투에서 이제 널리 알려진 것처럼 동학농민군의 주력이 이제 패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학농민군의 세력이 약화됐다라고 이제 보통 설명들을 해주죠. 그러면서 보수 유림층의 반동학 활동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른바 진압군의 입장에 있었던 조선정부가 파견한 경군, 그 다음에 일본군이 이제 이 지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널리 알려주신 것처럼 1914년 지방제도 개편을 통해서 고창 흥덕 무장이 지금 오늘날의 고창을 이제 이루었는데요. 이 지역에
이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1일에는 이제 형덕으로 이동을 하고 2일에 다시 고창으로 또 옵니다. 그래서 무장으로 또 이동을 해서 무장에서 3일간을 머무르면서 수색 작전을 전개를 합니다. 이제 동학 문민군들이 이제 일로 들어온 사람들을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근데 이제 고창에는 또 경군 30명, 일본군 20명을 같이 보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수색 작전이 전개가 되면서 다수의 동학 농민군들이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결국엔 붙잡히게 된 거는 모두가 다 아실 겁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이제 많은 역할을 했다고 알려진 존재가 바로 민보군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들의 수색 활동 결과 이제 보통 한 42명 막 이렇게 계속해서 많은 동학 농민군 인물들이 이제 붙잡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른바 진압적 입장에서 수색 작전이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 지역 사회에 있었던 민부군들이 더욱 협조해줬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물들이 나오게 된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활동만 보면은 이제 고창주 민보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월에 갑자기 이제 활동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행히 그럴 리가 없죠. 사전에 어떤 행사든 오늘 지금 학술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전 준비 과정이 필요하고 역할 분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사전에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강영중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통덕형감 윤석진에게 동학문민군 토벌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게 찾아간 게 이제 9월 초순 정도라고 보통 기준 연구에서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거의 이제 이 사람들 입장에서 의병을 일으키는 걸라고 해서 거의라고 하는데요. 초기에는 한 수십 명 정도가 동참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거의록을 보면 이제 추이록을 보니까 명단이 597명까지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없다가 뒤에 이제 명단을 넣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대충 경군이 이제 이 고창 일대에 진입한 것이 진입했을 때 이제 가담을 했다라고 보통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자기들 입장에 나서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나오는 걸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역할을 분담을 하고 이제 경군을 도와서 이제 반동학 활동을 전개하기로 사전에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이제 공무원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보통 과에서 이제 업무 분장을 하시죠. 그렇게 업무를 나눴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그럼 정말로 이 사람들이 무슨 활동, 이들의 거의 활동이라는 게 뭐냐, 그 실체는 무엇이었느냐? 말 그대로 이제 경군을 도와서 수색을 담당하는 거예요. 이제 경군이 서울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서 오다 보니까 첫 번째 이 지역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죠. 그래서 어디에 마을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사람이 얼마큼 있는지도 모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마을이 있는 걸 발견했다고 치더라도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일단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지역 주민이겠거니 정도만 생각하는 거지 이 사람이 뭐 어떤 배경에 있었고 어떠한 그동안 주장 생각을 했고 이런 것들을 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 사회에 민보군으로 참여했던 이 지역에 있는 보수 유림층들은 그걸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 사회 이 현실에 대해서 매우 잘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색에 참여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공적을 세우고요. 막 군 공록에 군공, 이제 군사적으로 공을 세웠던 그 기록, 거기에 기록들이 다 돼요. 근데 이게 정말로 인정을 제대로 받았느냐, 정말 이들이 조선 정부로부터 신뢰를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전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조선 정부는 일단 민보군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표현을 할 때 백면서생, 환란을 같이 할 수 없는 자. 말을 백면서생 그러면 백면서생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뛰어난 군인을 떠올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당연한 것이죠. 환란을 같이 할 수 없는 자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신뢰받는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조선 정부는 이들이 또 자신들의 그 경군의 이른바 진압군의 활동의 입장에 서가지고 도와주고 공적을 올리는 그러한
활동을 보여줬지만 사실 이들의 활동에 대해서 신뢰하거나 높게 평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창 흥덕 지역에서 동학농민군이 다수를 체포하고 처형을 하기도 해요. 처형할 때는 독자적으로 마음대로 처형하지는 않고 보고해서 허락을 받는 형식을 취하기는 합니다. 근데서 그리고 이제 보통 지원하는 역할을 하면 성 내부에서 수성군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활동을 하거든요. 그냥 내부에서 경비 정도 하는 인력의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민보군은 전투력이나 기강이 바로잡힌 군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군사훈련도 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전투력이 없고 기강도 없으니까 아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조선 정부의 신뢰를 전혀 받지 못합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지역의 현황을 너무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자적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정도로만 이제 인정을 받은 것이죠.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3장으로 이제 넘어가는 건데요. 자, 이 사람들은 이 활동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정말 이 사람 단순히 지역 사회를 잘 알았다라고 하면은 하기에는 동학농민군도 이 지역 사회를 굉장히 잘 알아요. 그러면 이제 그 조건이 똑같으니 그것만 가지고 설명을 할 수는 없죠. 사실 동학농민혁명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뭐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만은 뒤에 설명을 위해서 먼저 여기 설명을 드리자면 지역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이 동의 내지는 공감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당시에 그러한 대부분 농업국가니까 대부분 이제 종사자가 농업 다 종사자분들이죠. 농업을 이제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상황을 너무 잘 아니까 공공함이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에 공감을 했고 그들의 그런 이제 말 그대로 안민 이른바 다수의 백성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그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농민들이 다 공감을 했고 여기에 자칫 참여해서 함께했던 거예요. 말 그대로 동의가 없었으면 어려웠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근데 여기 똑같이 민보군에 적용하면 이 민보군이 반동학 농민 활동을 이 지역 사회에서 전개를 해야 되잖아요. 이 고창이라고 하는 이 무대에서 이거를 활동을 해야 되는데 필연적으로 그 지역 사회의 명분과 내가 여기서 이 활동을 하는 게 정당하다라고 하는 명분과 이 동의 내지는 공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이 활동이 전개가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전부 다 반대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민보군은 해당 지역 사회, 이 고창 지역 사회의 구성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일종의 여론전을 이제 전개합니다. 오늘날 이제 전투 영역 분야에서 심리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심리전, 오늘날의 심리전처럼 고도화된 그런 군사적인 철학이나 이런 게 있어서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내가 정당하다라고 하는 여론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록들이 거의록에 이제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보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민보군 같은 경우, 민보군들은 자신들의 역사적 기원을 임진왜란으로 설정을 합니다. 임진왜란 때 의병이 일어난 것은 뭐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민보군은 임진왜란 때의 의병의 위치지음입니다. 우리는 그 의병에서부터 역사적 기원을 둔다. 그리고 동학농민군을 임진왜란 때 외군으로 거의 비유를 하는 그런 이제 시도를 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의병으로서 어쨌든 진압을 하는 거잖아요.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상대편은 사실 일본군일 수밖에 없거든요. 임진왜란 뒤에.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하려고 노력을 이제 합니다. 이 사람들의 이제 주장 속이죠. 그래서 그리고 동학농민군 난신적자로 규정을 해서 징벌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난신적자라고 하는 건 이제 뭐 난을 일으키고 굉장히 도적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요. 이제 성리학적 질서에서 난신적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공격하고 죽일 수 있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래서 징벌 대상으로서의 동학농민군으로서의 이런 설정을 이제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민보군들은 여기 보수 유림 세력들은 정식으로 조선정부에서 임용된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관직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근데 거병을 하면 잘못하면 반역이라고 오히려 당할 수가 있는데 난신적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거병하는데 정당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장을 할 때에는 오늘 이제 아까 우리 그 포스트에 보면 취로 거이룩이 있죠. 그래서 그게 의리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민복원은 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자식으로서 그 아비를 섬기고 신하로서 그 임금으로 섬기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지닌 바가 일삼할 마땅한 바.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저렇게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저게 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의는 국왕 고종도 따라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임금께서 즉위하셔서 되게 잘 따라서 통치를 잘해왔는데 막 이런 표현들도 쓰고 그래요. 그래서 조선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기본 준칙이 바로 이 의입니다. 이 의가 무너지면은 당연히 조선 사회는 혼란해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복원이 생각하는 조선 사회의 바람직한 모습은 각 신분에 맞게 그 역할을 각 신분들이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민복원이 생각한 조선 사회의 이상적인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민복원의 이런 의리 속에서 동학농민군은 서로 모여들어서 도적질을 하고 완부, 그러니까 전주죠. 전주를 막 범하고 이건 이제 모든 토지는 왕의 토지가 아닌 곳이 없죠. 근데 그 왕의 토지를 침탈한 거예요. 지금 도적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리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리고 국왕이 이제 효유사 이제 그만 좀 해라 이렇게 달래는 그런 관리들을 보냈을 때 뭐 전주 화약을 체결을 했거든요. 원래 이전에. 근데 전주 화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군대를 또 일으키니까 이 국왕의 교화도 따르지 않은 반란의 무리로 아예 위치를 지어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내용들이 이제 그 동학이 왜 학문이 아니고 이제 왜 잘못된 것들이냐 주장을 할 때 중에 내용 중에 하나가 사람의 무덤을 파헤친다 막 이런 주장들을 해요. 그래서 이건 당시 전형적인 도둑들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회를 어지럽히고 막 지역 사회 질서를 혼란케 하는 도적으로서 계속 위치를 지으려고 이렇게 일종의 여론전을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용을 정리하면 난신적자인 동학농민군은 일단 누구나 죽일 수 있다라는 걸 하고 민복원의 행동은 조선정부의 명령에 따라서 임금을 임금으로 섬기고 아비로 섬겨줘야 하는 의에 따른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다음에 민복원은 예의를 순상하고 받든다 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거의를 정당화함으로써 이제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설득을 시키고 나아가서는 조선정부로부터 정당성을 인정을 받아서 이제 자신들이 민복원을 조직해서 움직이는 것을 더욱 이제 근거 기반을 탄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의리의 측면에서도 사실 동학농민군도 이제 의라는 점을 들어서 이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의에 대한 경쟁을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진짜 의를 지키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의에 입각한 이제 우위론을 주장을 합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지역사회에서는 저는 정당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정당하고 우리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의병이에요. 라는 것을 이제 설득시키고 이제 공감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좀 선전전이죠. 우리는 의롭다. 라고 하는 일종의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의리론을 얘기하면서 그 이제 본분을 지키고 뭐 신분에 맞게 하라라는 점들을 이제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조선사회의 바람직한 조선사회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유생들이 충의를 매개로 단합을 한 사회, 그리고 보수 유림층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회, 그리고 의에 따라 각 신분들이 신분에 맞는 역할을 하는 사회를 추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사회는 사실 동학농민 혁명에 참여했던 동학농민군이 추구하는 사회와는 거리가 너무 거리가 있죠. 정말 다른 사회예요. 결국에 동학농민군과 민복군은 이제 조선사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대안해서 차이를 드러내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른바 민복군이라고 하는 걸 조직해서 이제 일어남으로써 이제 충돌하는 그 양상으로까지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참여했던 보수 유림층은
일단 1880년대부터의 그 개혁, 조선 정부에서 이 개혁 사업들을 다 추진하고 이 국정을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단 한 번도 주도권이나 참여해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1880년대에는 이른바 보수 유림층들이 정치적인 주도권을 거의 상실한 시대예요. 정치적으로는 밀려나고 1881년 신사척사운동 이후에 정계에서 다 밀려나고 임원군란으로 잠깐 잡았다가 이제 다 밀려나 버리고 이제 조선 정부가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여서 개혁 사업을 추진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학농민 혁명이 일어나기도 한 겁니다. 그런 흐름을 본다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자신들이 참여하지 못한 거에 대한 일종의 이제 그 속으로는 안타까움, 우리들이 생각한 사회는 이게 아닌데라고 하는 그런 반동심도 같이 갖고 있었다는 점들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면은 하나의 그런 이제 추이록과 거의록은 이제 그 기록뿐만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물은 2023년에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의 이 세계 기록유산은 이제 유네스코가 고문서 등 전 세계의 귀중한 기록물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1997년부터 2년마다 세계적 가치가 있는 기록유산을 선정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그럼 어떤 기록유산을 하느냐? 전 세계 민족의 집단 기록이자 인류의 사상, 발견 및 성과의 진화의 그런 기록이라고 하고요. 종류는 문자로 기록되거나 이미지나 기호로 기록된 것, 비석, 비문, 이제 비석 이런 것들이고 시청각 자료, 인터넷 기록물들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등재 기준은 진정성, 완전성, 지금 오타가 하나 났는데 세계적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현재 동학농민 혁명 기록물을 포함해서 20개의 세계 기록유산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참고로 기록유산에서 배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담은 문서는 배제가 된다고도 합니다. 근데 동학농민 기록물들이 이렇게 세계 기록유산으로서 인정을 받은 것은 남아있는 이 기록물들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왕실 중간에 정말 정말 농민이라든지 정말 우리가 이제 이른바 이제 일반 지역 사회에 있는 인물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군인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입장에서 남긴 기록들이 다 집대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인정을 받은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과 장소를 초월을 해서 이제 인간의 권리와 평등, 식민주의에 대한 반대 등을 다양한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그 희귀한 기록물이라는 점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선정이 이제 가능했다라고 평가가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인정한 것처럼 추이록과 거의록은 다양한 관점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과정과 그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서 다루진 않았습니다. 이 민복원 활동, 이제 누가 뭐 맞고 어디서 무엇을 하고 하는 활동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직접 다루지 않은 것은 기존에 이미 사실 고창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많은 연구들이 자료집도 여러분들이 발견해 주시고 계시고 수많은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많은 연구 성과들을 제출해 주셨는데 그 연구 성과들 중에 이 고창 지역 민복원에 대한 연구 성과들이 이미 다 활동을 밝힌 연구 성과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성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의리의 그런 경쟁에 대한 부분을 더 주목해서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전개 과정과 그 의미를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 2025년이라는 시점에서 의라는 공통된, 물론 의의 내용은 다릅니다. 동학농민군과 민복원 의 내용은 달라요. 의라고 하는 하나의 당시의 하나의 관념이죠. 그 의라는 공동 가치관을 지녔음에도 실행 방법에서는 이제 충돌하는 일종의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이제 당대의 문제를 하긴 당대의 과제였죠, 사실은 이 부분들. 오늘날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제 한국 사회 민주주의를 고민하는 우리들에게서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체제 속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를 한 번 더 고민하게 되고 우리가 사회의 발전 방향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게 해주는
그런 하나의 교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과연 이것이 고창지역 인보군의 활동, 그 다음에 이 기록 유산들이 남겨주고 있는 하나의 큰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재원입니다. 제가 그 발표한 주제는 도항농민혁명과 고창 도항농민혁명과 이후 변혁운동에 대한 이제 재판 결과. 이제 우리가 그 도항농민혁명을 1894년 5년을 얘기하지만은 이제 고창 지역을 보니까 이게 딴 지역과는 아주 다르게 굉장히 오랫동안 연결되고 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이제 이 흐름을 바로 직후에 이제 영학다 운동까지만 얘기했는데 제가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열전 이후까지 적어도 1905년까지도 이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 연수로 말하자면 한 11년 정도, 11년, 12년 정도의 기간이 이제 계속 연장되는데 근데 이 그 매개고리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분석한 것은 이 지역은 이제 곡창지대고 그 부분에서 또 자료상으로도 파악되는 것이 이제 지세에 대한 토지세에 대한 이제 계속 그 저항운동이 도항농민혁명 시대부터 해서 이후 적어도 럴스된 일제에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도 이제 이어졌다는 나름대로 이제 그걸 찾아냈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제가 주로 이제 포인트가 된 것은 이제 영학다 운동에서도 제2차 영학다 운동과 이제 세 번째 나름대로 이제 제가 결세 저항 운동이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흥덕군에서 이제 결세 저항 운동이라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좀 나름대로는 이제 제가 좀 강조할 점이다. 이제 기존 연구들은 이제 일장은 대부분 기존 연구에서 나왔던 것을 제가 정리한 것이고 2장의 이제 2절부터가 좀 제 나름대로 이제 한번 정리해 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재판의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개인의 인적 관계들은 이 잡혀서 이 판결받고 처형되거나 뭐 석방되거나 이런 사람들의 관련된 기록이고 대부분 뭐 처형되지만은 일반 이제 전투 과정에서 처형되고 이제 체포되고 나중에 이제 어떻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여기서 제외된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크게 이제 세 가지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피 이제 고창은 무장 흥덕 고창 이 세 개 군으로 돼 있죠. 당시는 굉장히 큰 동네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공통분모랑은 이제 1894년에 도항농민혁명 단계에 오면 뭐 이외에도 좀 더 있지만은 큰 틀에서 이제 이 지역과 관계된 것은 주로 이제 토지 문제, 토지 문제에서 이건 다 이제 전봉준이 얘기한 겁니다. 전봉준 공초에 나온 내용들인데 국교를 늘리지 말 것, 전세는 예전대로 할 것, 이제 궁답은 시행치 말 것. 궁답이란 건 이제 궁방전입니다. 당시 이 지역은 그 명례궁이라고 하는 여러분 명례궁은 좀 잘 이해가 쉽지 않을 텐데 말하자면 지금 이제 덕수궁의 전신이 명례궁입니다. 지금 덕수궁의 전신 명례궁이고 당시에는 최대 궁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궁방이 주로 이제 이 지역과 이제 그 고부 지역, 지금의 정읍 지역과 이제 요 이제 그 고창 지역, 부안 지역 이 호남의 곡창지대에 많은 이제 궁방이 있었고 그 궁방에 명례궁의 토지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이 가보년 때부터 해서 이전부터 해서 이 통감부 시기 이르까지도 계속 이제 분쟁이 됐고 그런 하나의 핵심 거리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었다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은 이 얘기할 때 궁답이라는 것이 이제 궁방의 그 논의라는 것인데 이제 그것을 이제 시행하지 말자는 것이 이미 전봉준에서 나왔는데 이 부분은 그동안 좀 별로 이제 관심을 못 끌었죠. 그 다음에 이제 영학다 운동에서는 주로 1차 영학다 운동의 모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2화 3회 밀란이라고도 하고 이제 흥덕 밀란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좀 세금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모토가 나오지만은 2차에서는 별로 그런 부분이 없고 주로 전투 과정의 얘기들 주로 여기 이제 그 접경지대는 이제 난산시장이라고
알매시장이라고 당시 표현을 하는데 이 지역을 넘나들면서 이 그 고창과 정읍을 오가는 이제 농민군 후예들의 활동 중심을 댔는데 좀 더 이제 가서 보니까는 이제 영대궁 토지 수탈에 대한 문제가 이제 이 김윤식이라고 하는 당시 이제 최고의 학자면서 관료인 김윤식의 일기에서 나온다는 걸 이제 확인했고, 그러니 이제 경제적 예속 관계가 영학 대한제국계에서 이제 러일전쟁 이후까지 계속 이어져서 1905년 러일전쟁이 이제 끝나는 무렵인데 이때도 이 지역에는 흥덕군의 이제 결세 자원도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살피는데 첫 번째는 먼저 이제 이 세 가지 사건에 대한 이제 개요와 판결문들의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는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결 선고서의 뭐 가장 중요한 게 전봉준 판결 선고서인데, 그래서 아까도 이제 손아중도 얘기하지만 손아중은 여기서 제외한 것이, 손아중이 주로 이제 무장, 그러니까 고창 지역에서 접주로 최대 활동을 했지만 그분은 이제 고향이 정읍인 관계로 일단 여기서는 떼고, 여기서는 이제 고창 출신의 사람들로 이제 한정해서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농민군의 대표 이제 전봉준이고, 전봉준의 이제 판결 선고서에 보면은 동학농민혁명의 이제 5개 단계가 그대로 이제 설명이 됩니다. 아주 압축적으로. 그래서 많이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요 내용들은 전봉준 판결문을 그대로 쭉 이어붙인 건데, 거기서 이제 앞에 1번이 고구농민 항쟁이고 2번이 이제 제1차 분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패전개혁과 직강서고, 아까 얘기된 이제 여러 가지 그 개혁안 중에 주요 골자들이 27개 조항에서 10몇 개 조항이 이제 그대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분기고, 이제 우급철수와 패전, 체포. 그 마지막 단계 이제 전봉준의 이제 판결이 나오는 거죠. 판결에서 이제 처형되는 관계인데, 그 부분은 이제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에서 갑자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동학농민혁명의 큰 틀은 넘어가고요. 제1차 영학당 운동, 이걸 보통 이제 흥덕농민항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농민항쟁의 주인공을 따서 2와 3의 난이라고도 하고, 또 우리는 쉽게 이제 영학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영학당 활동에서는 뭐 1차 활동 내용들은 많이 알려졌고, 기존에 그래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하삼이라는 사람이 이제 중요시되는 것은 서울의 만민공동회에 2번 참여했습니다. 왜냐면 이 당시가 만민공동회 활동이 가장 치열한 시기가 1898년 12월 달인데, 이 이하삼의 제1차 흥동빌란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시기가 그 기간이다. 그래서 이 이하삼이라는 사람은 세 차례나 이제 가서 연설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5가지 실정에 대해서, 이 지역의 5가지 실정이 뭐고, 거기에 대한 이제 나름대로 해결책을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료를 이렇게 한번 해석해봤습니다. 그럼 제가 세금 징수에서 이제 굉장히 가혹하다는 것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토지 문제가 나옵니다. 2번, 3번이 토지 문제인데, 고마당, 목용당, 청란당을 해서 이제 그 조세를 이제 금전을 납부해야 되는 걸 이제 강조하는 것이고, 그 다음 4번째는 이제 그 관리라고 하죠. 이제 관리라든지 지방에 이제 훈장, 아전을 이제 임명할 때 뇌물 바친 사람들은 이제 잘라버리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동학에서도 항상 나오고 이후에도 많이 나오는 이제 방국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은 방국 문제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국하여 이제 관에서 헛값으로 사들이는 것을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게 이제 되돌려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것이 이제 규장각에 다루어서 흥덕궁 난민 지초 사안이라고 하는 이제 다루는 나무 있었고, 그거를 이제 주요 골자 5가지를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영학당 운동인데요. 2차 영학당 운동은 별로 연구가 제대로 안 됐고, 주로 얘기는 이제 정읍 중심으로 얘기됩니다.
당시 고부 지역을 중심으로 했되지만은 제가 파악해 본 결과 이제 이 무장과 이쪽 그 고창 지역 출신이거나 이 지역을 넘나들어 활동한 사람들을 보니까는 적어도 한 6명 정도가 이제 초기 단계에서 6명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막동, 전성숙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뭐 기록이 없어요. 왜냐면 잡혀서 감옥에서 잡혀 있다가 감옥에서 사망하거나 시금을 접해서 뭐 당일 죽었다라고 해서 근데 이제 이 공초 자백을 받는 공초는 나오는데 죽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모진 고문에서 하루 이틀 만에 사망한 걸로 나옵니다. 전원이. 그래서 이들은 이제 후일의 기록을 알 수 없지만은 그래도 정부 측에서 간단한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이들의 이제 공초를 통해서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상금이라는 사람이 이제 활동을 치열하게 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제 그 잡혀서 죽는 사람이죠. 근데 공초에 보면은 이제 김상금의 얘기입니다. 그 밖으로는 영학이라고 하지만 안으로는 사실은 전날의 동학이었다면서 이 자료 하나만 봐도 이제 영학당이라는 것은 동학농민군의 후예라는 거를 이제 그 동학농민 출신 자체가 인정이기 때문에 그건 의문의 여지 없다. 그래서 이제 동학농민군과 영학당은 곧바로 연결된다는 것은 이 자료 하나로도 이제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사람들 흥덕의 오재봉이라든지 이런 사람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난산시장 한문은 난산 알매시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주로 이제 활동의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얘기하지만은 이 전투 과정은 상세하지만은 이들이 과연 무엇을 지향했는가는 이제 기존 연구서는 밝히지 못하고 그냥 1차의 영학당 운동의 2와 3의 얘기로서 그냥 퉁치고 같이 들어가거나 이 내용들은 대체로 이제 그동안 무시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외부 대신 김윤식의 기록이 어떻게 보면 이걸 통해서 굉장히 상당히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그 김윤식이 얘기한 건데 이제 호남 고부등 여러읍이라는 걸 중요시합니다. 고부는 이제 정읍을 중심이지만 고부등 여러읍에 있는 백성들의 논이 궁장에 빼앗겨 서로 모여 억울함을 호소하고 무기를 소지하고 무리를 불러모아 크게 난리하였다. 그러니까 궁장이라는 건 아까 말한 명례궁을 중심으로 얘기한 거고 고부등은 이제 정읍, 고창, 부안 이 일대를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더 이제 중요한 것은 다음 자료가 나오는데 이 똑같은 자료인데 중간에 생략하고 들어갑니다. 김윤식의 소금청사 광무 3년 이제 1899년 이제 6월달인데 이제 고부등지는 이 아디그 사례가 나타나죠. 균전사 김창석 이 동학농민군의 농민군 동기에서 뭐 이 김창석 뭐 조병과 아렉사 이용태 3명을 얘기하는데 이제 균전사 김창석이 다시 나옵니다. 김창석이 백성들의 토지를 빼앗아 여기 이제 명례궁 아까 궁장이라고 했는데 명례궁이라고 나오고 명례궁의 부침으로 인해 여러 사람의 국내부 대신 이재석을 후소하였지만 듣지 않고 억지로 토지를 빼앗아서 이 같은 소요를 했다. 2차 영학당도 이랬다는 거죠. 국내부 대신 이재순이라는 거는 이제 이 왕실이고 이 사람이 이제 명령과 직접 관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내부 대신에 들어줄 리도 없고 그래서 이 얘기를 보면 결국은 동학농민의 범기에서 패전기억에 나타났던 이 토지 소유 문제가 아주 직접적으로 이 영학당 2차 공개에서도 이 관료의 입을 통해서 농민군 후의 입을 통해서 나오지 않지만 관료를 통해서도 굉장히 상세하게 나타나는 난리는 결국은 이제 군방력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민전을 이제 빼앗았다. 당시 이 지역의 농민들의 토지를 군방이 이제 강제로 약탈하는 조선 말기부터 시작해서 그런 모습들을 이걸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균전사 이제 김창석이 백성들의 토지를 억지로 빼앗아
왕실의 사군을 상징하는 이제 군방 명령을 부성시켰다는 걸 이제 김유식이 얘기한 것이고, 근데 결국 그건 뭐냐면 도항농민군의 봉기의 경제적 유효인 하나인 이제 균전사파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균전사의 작패가 해결된 상태에서 불과 몇 년 만에 영악동대는 다시 확인된 사례고, 실상 균전사의 김창석이도 이 시기에 활동했습니다. 뭐 조명가비가 대한제국의 평년 재판관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균전사 김창석이도 다시 활발하게 되고, 안에서 이용태라는 사람은 내부대직까지 합니다. 지금 말하자면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하는. 그래서 이제 농민군들의 지향은 대한제국 때는 이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모습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는 흥덕군 결세저항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뭐 연구가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나름대로 좀 판단하는 부분에서 약간의 이제 억측이 있을 수도 있고 나름대로 해석이 이제 틀릴 수도 있지만 좀 감안하시고 이제 보면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알려진 건 이 정도입니다. 그 1905년 2월달에 열대 끝날 무렵이다. 이 흥덕군민 최내삼각 아들 동군 도모 및 식솔과 군민들이 관에 소란을 일으켜 군수를 폭행하고 인장을 빼앗은 사건이다. 이 정도로 얘기되는 것이 이제 1905년 2월에 흥덕군의 약간 큰 사건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보니까 이게 뭐 연원이 이미 그 이전부터 올라갔는데 한 2년 전부터 올라가서 1903년에 최내삼인 사람이 부호상 원산에 부호를 장사한 사람이 이 지역을 왔는데 그 돈을 빼앗고 뭐 이렇게 얘기 되는데 이제 여러 주장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이제 판단이 굉장히 어렵지만은, 그래서 전라감방에서는 이 동네 사람의 손을 안 들어주고 부호상의 손을 들고, 거기는 또 일본인 상인이 낍니다. 일본 상인이 끼어갖고 여기 보는 이제 우츠키라는 사람이 끼는데 일본인이.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겉으로는 굉장히 뭐 무슨 토지 소유자처럼 얘기좀 구체적으로 보니까 이 사람은 이 오사카 출신의 일본 상인으로서 당시는 이제 일본 브로커들이, 요새 일본말은 낙가마라는 표현을 썼는데 브로커들이 끼어서 조선인들 특히 이제 전라도 일대 이제 토지를 점탈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이 사람도 이제 아마 우측해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겉으로 볼 때는 이제 우측해는 그냥 자연인으로서 토지 소유자의 무슨 대리인처럼 그렇게 얘기된 사람인데, 당시 이 지역에 이제 지방 군수도 이제 이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고 오히려 지역 주민을 이제 이 지역 주민의 토지와 이제 재산을 빼앗고, 심지어는 이제 이 소작을 통해서 나오는 이제 이 추수까지도 이제 빼앗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다 뺏겨요. 이제 그 재산을 다 뺏기게 되니까는 최씨 삼형제가 뺏기니까 이렇게 이제 그 주민들을 이끌고 흥덕 관아에 돌입해서 관아 사람도 굿하고 이제 도장을 탈취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간단하게 정리한 이제 토지 문제나 도항농민 혁명에 많은 연구를 하신 이영호 선생님께서 이 일본 상인들에 대한 저항 운동으로서 이를테면 이 영악당의 운동의 연장선상으로 이해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기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이제 비록 그분이 일본 상인과의 관계 중심으로 왔지만은 저는 개인의 처한 현실, 최씨 3부작이고 토지 소유 관계를 둘러싼 지역사정, 이건 이 지역의 이제 농민들과의 관계죠. 그 다음에 또 개인적 이해관계, 이런 것까지도 이제 포함해서 다양하게 파악해야 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최내삼이라는 사람이 유아삼의 그 공초에도 나온다. 그 유아삼이라는 사람이 최내삼이 당시 이제 이 지역에서는 사채업을 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1만 명 정도의 사채를 운영할 정도로 하고, 이 사람은 또 뇌물도 받아먹었다는 이하삼의 공초에서 나온다. 그래서 보니까는 지방 공무원, 아까 말한 그 아젠다든지 이 후임
말하자면 향교의 이제 선생들 이런 분들을 채용할 때 뇌물 받는데도 이제 이 관여한 사람이 바로 최내삼이었다. 그러니까 최내삼은 농촌에서 고리대하는 재력가이자 지방공무원 채용 시 이제 뇌물수수에 관여해 불을 축적하는 이제 부정적 인물이라고 이 지역에서 판명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름대로 기득권 수호 과정에서의 당국과의 갈등이었지. 이 사람이 동학농민군과 영학당의 그런 에너지를 받아서 나름대로 밀란의 사람은 아니었다. 그게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얘기하면 사치를 통한 주민 침탈은 물론 주인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논을 불법적으로 빼앗고 소작권을 빼앗는다. 근데 이거는 이제 당시 대한제국 직전에 1895년 6년에 보면은 민장치부체계라고 해서 주로 이제 이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토지 소유 관계나 이제 채권 채무 관계에서 이제 소소한 이제 분쟁들이 있습니다. 지방 간은 이제 앞세운 분쟁들이 있는데 그 기록 보니까 이 최대삼의 내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이거 우연하게 발견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약간 기득권 수호를 해서 물불안거린 사람이었고 또 자기 재산을 다 뺏겼으니까 이제 사람들 동원해서 군청을 점거하고 군수를 때려대고 도장을 뺐는지 이런 사람인데 마치 이제 농민군의 우두머리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거죠. 활동이. 그래서 이제 기록에 보면은 자질, 자기 아들과 이제 조카, 본원한 건 집안에 이제 그 어선들이죠. 그다음 시장이라는 거는 소작인들, 자기 소작인들 수십 명을 놓아 작변했다라고 이제 스스로 진술했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면은 결국은 고용인을 둔 대상인자 농토를 소유하고 소작인의 경작권을 제공하는 지주의 범주. 그러니까 상인이자 지주인 사람이 바로 최내삼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그 동민들이 이 밀란에 참여한 것은 최내삼에게 경제적으로 예속된 동민이고 이들이 인장을 탈취해서 최내삼에 전달했다. 그런 기록이 나왔습니다. 이들이 또 이제 공초에 진술하는 거 보면은 당시에는 이제 그 세금을 납부하는데 세금 납부하는데 공동납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에서 공동으로 모아서 납부하는데 근데 그 세금이 잘 거치지 않자 그 미리 선납을 군수가 받고 또 이들에게 징수하는데 결국은 그 징수분은 이 흥덕군민들에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흥덕군민들이 이중의 세부담을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내용에 또 나오지만은 아까 거는 큰아들 얘기고 이번 거는 두 번째 아들인데 보증을 뽑지 않은 공정을 빼돌린 수백량에 이르니 연내 나중에 배정 분납이죠. 분할 납부해서 결세로 걷어들이는 먼저 집계해서 민원이 농민들에게 세금 이중 납부시키니까는 이거를 이제 최내삼의 둘째 아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들은 뭐냐면은 당시에 아까 말하자면 대상인이자 지주이자 또 한편으로는 지방에 이제 여러분 면장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흥덕군에 이동면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동면의 색장 요새는 면장으로 얘기하면 좀 쉽거든요. 명장 직위를 맡아서 면의 조세 징수 업무 대응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이 지역에 또 보증을 두어서 상납에는 연재 책임을 지게 되니까는 결국 이 지역의 주민들이 이 밀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최내삼 3부자는 재산을 잃어서 밀란을 이제 주도했고 동민들은 이 세금 부담을 이 동상이몽이 이런데 그걸 이제 하나로 설명하지 않고 주로 이제 최내삼 3부자가 이제 그걸 주도한 것처럼 한 것은 이제 서로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설명드리면은 관에 그 당시에 이제 군수가 이제 수백량의 관에서 수백량 공정을 횡령하니까 군수가 그 부족분을 이 자기 그 최내삼 있는 이동면이라는 곳에 다시 배정해서 불을 납부 독려하니까 주민들의 납세가 부담됐고 주민들이 억울한 표정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말하자면 기존 결세는 토지세인데 기존 토지세에 더 부과되는 토지세는 부담이
국민들이 관할 점검 투쟁에 참여한 결정적 이유였다라고 이제 저는 판단했습니다. 이상이 이제 제가 세 번째 이 챕터에 주장하는 고점입니다. 이거는 또 뭐냐면은 그 전에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당장 진압이 가능하고 또 잡아서 조지고 뭐 공초를 받고 이제 항상 그 하는 루틴이 있는데 이때는 농민들의 기록이 하나도 없다. 이 사람들은 밀란초를 했는데도 전혀 그 책임을 묻지 않고 나중에 뒤에 보시겠지만은 그냥 뭐 증거불충분을 무죄방면하고 체내사 3부자만 이제 처벌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쉽게는 널전 이후 지방행정 약화라는 대한민국이 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대한민국 위기가 있었고 또 이제 그런 과정 그 전에는 이제 군방이 강국이기 때문에 군방에 대한 이제 항조 항세 운동을 적극적으로 못 하는데 널리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에서 이제 항조 항세 운동도 굉장히 치열해진다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제목에 나오는 이제 재판과 결과를 갖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봉주 판결 선고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아까 이제 공초 쫙그 5번 설명했는데 제일 마지막 부분이 이제 대전의 형전 추단조로 해서 이게 군복을 입고 말을 타고 관문에서 별날차를 이제 목을 베어서 사형에 처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목을 베지 않고 이제 교수형을 취했습니다. 이제 전봉주 전까지 목을 베는데 이 시기는 이제 근대 보면 약간 바뀌는 체제에서 그래서 이 기록 제가 그 글에서 좀 상세히 썼는데 그 홍낙가의 사람은 이제 여기서는 요거만 나오지만 이 제가 쓴 글을 보시면 좀 상세히 나오는데 홍낙관도 이제 전봉준과 비슷한 대전부터 형전 추단초를 했는데 허용을 겨우 면해서 이제 전봉준은 주범으로서 이제 사형에 처해서 끝냈고 그다음에 이 홍낙관은 한 단계 떨어져서 빠따를 100대 맞고 이제 3,000리 유병에 처하는 걸로 끝냈습니다. 이 사람은 다시 이제 살아남아서 영학동원대 이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걸로 나오죠. 그 다음에 고순택이라는 사람, 고창조라고 하죠. 고창조라는 사람은 활동을 이제 그 이 지역을 대표하는 접주인데, 고창 지역에 속권는 접주인데,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은 활동은 굉장히 치열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방송됐습니다. 실제로 무죄 방송돼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민복원에 체포해서 처형되는 걸로 이제 가족에 전해지고 있지만은 공식 판결문에서는 무죄 방송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처벌이 없었습니다. 당시 전봉준과 홍낙관과 비슷하게 처형되는 대전의 통 추단초로 적용된 처형된 인수는 손아종, 최경선, 정두환이, 김동명 이런 사람이 있었죠. 영학당의 2와 3의 경우는 약간 틀립니다. 2와 3은 좀 손방망이 처럼 농민군에 비하면 그래서 이 사람은 대병률을 적용받아서 뭐 하간 태백 징역 3년으로 이제 원래 태백 징역 종신형이었는데 조금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 영학당 2차 봉기 아까 말씀드린 참여자들은 대부분 이제 깜빵에서 옥살했기 때문에 이 판결이 없지만은 또 다른 몇몇 사람들 오재봉과 양서태 같은 경우는 또 전봉주가 같이 이제 대전통 추단초로 해서 처형된 사형을 받습니다. 사형받아서 집행이 되는 사람. 근데 이제 관보에는 이 사람들 공식 제명을 이제 비루죄인이다. 당시 비루죄, 도학죄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특히 도학죄 같은 거는 혁명에도 없는 이제 제명이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최씨 사명제 3부자 경우는 이 시기에 또 그 형법이 바뀌어서 널전쟁 이후에는 이제 일본식 형법 체계를 해서 형법대정이라는 것이 새롭게 되는데 체내3이 최초로 적용받은 사례인데 이 지역에서는 그래서 체내3은 형법대는 엄청 긴데 형법대는 280조를 적용받아서 그래서 징역 종신을 처하게 되고 등등등 해서 그 다음에 그 아들들도 봤는데 큰 아들은 이제 징역 15년, 막내 아들은 이제 빠따가 80대로 끝나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역 그때 참여한 사람들은 전부 이제 그 처벌 규정이 증거 없으므로 모두 석방, 무죄 석방입니다. 그래서 법부에서 이 사건을 흥덕군 민요로도 규정하면서도 주민들의 조직적인 시세납부 저항운동을 인정하지 않다. 밀란으로 인정하기 싫은 거죠. 이제. 실상은 밀란이지만. 그래서 최씨 잠부자에는 죄를 물으면서 파장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 것을 막고 숙소 종결했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그래서 이 최대삼은 1906년에 나이 70세, 75세죠. 진짜 많은 나이에 이제 70대 초반에 난을 일으켰는데 초중반에 아들도 이제 나중에 이제 석방되는 걸로 끝난다. 내용이 뭐 여러 가지에서 한 세 가지가 막 착종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고착지병의 운동은 딴 지역과 다르게 열세 이후까지도 굉장히 치열하게 이뤘다는 것을 이 동학농민혁명, 영학당 1, 2차 봉기, 그 다음에 흥덕군의 결세자 운동,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계속 연결됐다는 것을 이제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고, 그것은 이제 이 지역의 그 농민들의 염원들이 이제 계속 그 편출됐고, 그것이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이후에도 이제 1907년에도 계속 뭐 사안들이 있습니다. 공방전의 문제가.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기록이 굉장히 단편적이기 때문에 정리가 어렵지만은 앞으로 이 점도 좀 더 밝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간단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